잠시 후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조사자 증언입니다. 제2주제는 1주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네 분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고 이진국 교수님께서 이어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자 토론자분들은 이진국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진국 교수님께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2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제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인데요. 제2주제는 조사자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홍진영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연수원 37기 수료하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선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선윤 판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수원 39기로 수료하셨고 서울동부지법 판사 그리고 UC 버클리 개건연구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또 이 주제 토론을 좀 해주실 분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님입니다. 손정아 검사님 인사하시죠. 또 1주제도 토론해 주셨는데 2주제도 토론 또 해주시는데 앞에 양력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손정아 검사님은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검사님이면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지금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또 토론해 주실 분이 우리 최종길 법무법인 KCL 변호사님이 또 반갑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지금 법무법인 KCL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제 토론으로 마지막 토론으로 해주실 분이 황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정인 실장님은 경찰대학 7기 졸업하셨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팀장 등 여러 보직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국수본 수사연구관 실장님으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 소개는 이제 끝났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시기 전에 또 SNS에 뭐가 왔는데 이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이라는 분이 이제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서 중심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그래도 최종 판단하는 법원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제안하는 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미리 전반적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고 이후 법정에서 정말로 피고인이 조서의 기재를 부인한다면 위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조서들을 단핵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단핵 증거 활용 방안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그 전제로 조서 작성 전 과정의 녹화나 녹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다루기도 하였고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도 일부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발표가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영 교수님께서 조사자 증언에 있어서 특신 상태의 요건의 의미와 판단 절차의 구체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진영 교수입니다. 뜻깊은 행사에 발표자로 불러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2조와 316조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이제 의문을
이제 품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모순이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개정 형사소송법 12조에 관한 검토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사실 해당 논문은 입법에 대한 평론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이상은 해석론에 대한 적절한 제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글을 작성하면서 발표를 수락한 것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을 다시 들여다보니 여러 조항들을 모순 없이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저 스스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갖는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이 갖는 증거 가치가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런 판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검찰 피신 조서와 관련된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피고인이 형사 절차의 진행과 함께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종전의 자백 진술을 부인하기 쉬운데 반하여 법원은 새로운 진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범일지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허위 자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법심리학자인 리차드 레오 교수의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에 대한 그와 같은 오랜 연구에 따른 결론으로서 그것이 적절하게 수행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를 체포해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자백 진술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백 진술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 진술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시를 했었던 부분 중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해당 판결 중에 그와 별도의 쟁점으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갖는 증거 가치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강간죄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자세하게 살핀 다음에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키는 사정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갖는 유용성과 위험성을 둘 다 고려를 해서 수사기관이 임의성 있는 진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 사실 인정의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사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크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피신조서, 조서자 증언,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표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증거 방법이 다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장단점을 모두 골고루 고려했을 때 어느 한 가지가 반드시 꼭 우월한 방법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세 가지 증거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러한 수단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행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오로지 조사자 증언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자 증언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소위 최우량 증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선 입법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주로 공판 중심주의, 구두주의,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내용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이유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법정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조서나 영상 녹화물을 통해서 기억 환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서나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쓰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부정확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우리 대법원이 312조 2항, 지금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만 312조 2항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수단으로서 과연 조사자 증언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에서 이미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한 그러한 진술은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조사자로서 사안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선입견이나 유죄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피의자의 진술 취지를 의도치 않게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기억을 하고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염두에 둔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보만 선별하여 수용하고 그것을 법정에 현출시켜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누락하고 법정에 전달을 하게 될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과연 공판정에서의 반대 신문권의 행사에 의해서 교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한 수사 행위가 조사자의 관점에서는 적법하다라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사의 적법성, 임의성과 관련된 쟁점이 다루어졌을 때 조사자는 적법하게 신문했다, 나는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반대 신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 신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피고인 측에 주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조사자의 경력, 수사 관련해서 징계 전력이 있는지 여부, 조사자가 수사한 다른 사건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조사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현재로서는 피고인 측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서와 위증죄의 압박이 조사자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사자 증언의 어떤 우량 증거로서의 지위를 지지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역시 그리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사자가 이미 한 위법 수사가 있음을 스스로는 이제 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일단 위증으로 처벌될 우려보다는 또 위법 수사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위증죄가 위하의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자가 그런 위법 수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스스로 별로 없을 경우라고 한다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서나 위증의 벌에 대한 고지가 자신의 증언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조사자 증언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증거 방법인데 조사자가 사실 국가공무원이라는 그런 지위에 있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러한 상대방에 대비해서 주는 어떤 신뢰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뢰감, 그리고 또 법정에서 보여주는 확신에 찬 태도, 이런 것들이 그러한 한계를 묻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사실은 더 지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자 증언의 사용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의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또 영상 녹화물을
조사 증언과 함께 법정에서 본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입법 례였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27개 주에서 피의자 신문의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오염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브랜든 게럿이라는 듀크로데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인데요. 이분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이 되었는데 사후적으로 이제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이 되어서 재심 등의 절차에서 무죄로 방면이 되었던 250건의 재판 기록을 모두 입수해서 무엇이 그와 같은 오판에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0건 정도를 추려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였고 자백의 유죄의 강력한 증거였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다 허위 자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8건에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단지 내가 했다 이 정도의 진술을 한 것을 넘어서서 오로지 진범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진범이 아닌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정보의 출처는 조사자입니다. 조사자가 의도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피의자에게 노출을 시켜서 이제 허위 자백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들에서 조사자인 경찰관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나는 피고인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적절한 신문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에 찬 증언을 하였고, 그와 같이 확신에 찬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어떤 공무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한 증언이 배심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결국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어떤 허위 자백이 존재할 리 없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로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져서 빈번히 인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그러한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에 관한 영상 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찾아본 기사의 하나를 가져와 본 것인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재판인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어떤 흑인들이 주로 이제 예배를 보는 교회에 가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서 흑인 신도들을 이제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2시간 동안 FBI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증오범죄의 혐의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백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자백이 녹화가 된 영상을 배심원들 앞에서 검사가 2시간에 걸쳐서 상영을 하면서 내용을 보여주었고, 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영상 녹화물의 상영이었기 때문에 이 기자들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이 조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란다 권리를 포기했고, 또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또 피의자의 태도를 봤을 때 특별히 부당한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지는 않았었고, 또 어떤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다 이 기사의 내용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물이 본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빈번한 일이어서 어떤 공판 중심주의와 영상 녹화물이 상호 배치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일부 견해는 사실은 좀 공판 중심주의 본토라고 할 만한 미국에서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견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서도 미국에서는 조서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제 조서와 유사한 것이 있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번 보고서를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조사자 증언뿐만이 아니라 영상 녹화물을 통해서 이제 본증의 방식으로 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한 예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 영상 녹화물의 본증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조금 선진국의 법제와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송 경제에 반하는 것은 이제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사실 인정의 가능성이 감소해버리고 결국 그것이 부정확한 증거로 인해서 피고인을 어떤 유죄 판결, 부당한 유죄 판결의 위험하에 놓이게 할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진술의 정확한 수집과 기록에 관한 적절한 지침과 유인을 제공하는 입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입법자가 하지 못했다면 사법부라도 그러한 지침과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역할은 결국 특신 상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수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사자 증언과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신 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즉 진술 내용의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 이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판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급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방식으로만 몇 개의 판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신 상태의 의미를 구체화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관련된 얘기는 토론자들께서 이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성준 부장님께서 이론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하고 좀 약간 고민이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좀 굉장히 난점이 있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것이 연역적으로 봤을 때 영미의 전문 법칙에 관한 예외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쇼와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들어왔는데 이 표현이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특신 상태의 원조인 미국 연방증거법에서의 이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조사자 증언도 그리고 그 외에 법정 외에서의 자백 진술에 딱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증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 증거법 그리고 많은 주의 증거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의 자백에 대해서는 반대편 당사자의 진술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전문 증거의 개념에서 유형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자 증언이 증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백의 적법성과 임의성만 검토가 되면 되는 것이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사자 증언끼리 평면적으로만 비교법적인 연구를 해서는 시사점을 얻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신 상태는 조사자 증언이나 또 검찰 피신 조서에 있어서는 추정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이제 국내에서 강력하게 개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고민해본 결과로 이게 추정된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참조하되 또 우리 형사소송법의 재개정 당시 입법자가 주요하게 의도하였던 바 그리고 현재 이르러 알려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갖는 증거로서의 가치와 취약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신 상태의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짧게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문 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제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전문 증거를 하더라도 연방증거법 이제 803조 또 804조에서 유형하고 있는 그런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어떤 일반 조항,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조항인 807조도 있습니다. 807조에서는 이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냥 좀 브로드하게 그렇게 요건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 증거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단순히 이제 신용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외부적인 정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낮은 단계의 신빙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진술 자체의 구체성, 진술에 관한 이해관계 유무와 같이 전문 증거의 신뢰성을 높여줄 만한 총체적인 사정, 그리고 원진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판단 하에 해당 전문 증거를 배심원이 접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신뢰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특신 상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관한 의미를 놓고 조사자 증언이 미국에서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전문 증거라고 전제를 해서 특신 상태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에 내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그 공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조사자 증언도 전문 증거 일종으로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증거의 개념적 정의에 조사자 증언을 대입해 보면은 딱 그것이 전문 증거의 개념에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전문 증거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현대 미국 증거법의 기틀을 마련한 이제 위그모어가 이제 진행한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피고인이 원진술자인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반대 신문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제 반대 신문이 수행하는 기능은 원진술자인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거나 진술의 경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의 자백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요건의 충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러한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초부터 전문 증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전문 법칙의 예외를 충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어서 유형적으로 전문 증거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의 자백을 전문 증거로 분류하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취지를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입법자의 의사는, 물론 우리 입법자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법자의 생각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본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반박만으로는 법정의 자백에 대한 전문 법칙의 예외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최소한도의 신빙성 내지는 신뢰성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야 이것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근거를 굳이 왜 요구를 할까?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 혹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현저한 권력 불균형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자백의 임의성과 적법성의 판단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법칙의 관점에서도 자백의 허위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입법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경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옛날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 옛날 판결에 했었던 표현, 즉
그러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에도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법정의 자백을 전문 증거로 보지 않는 미국의 현행 증거법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허위 자백의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높아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경계심이 더욱 높아진 현재에 이르러서 증거 능력 판단 단계에서 자백의 신뢰성 검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법 학자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개진되고 있는데, 그런 주장과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맥락에서 이 특신 상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12조와의 관계입니다. 312조의 내용 인정 요건은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경계를 해서 이제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 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요건, 사실은 좀 증거법의 체계에 잘 맞지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런 요건과 관련돼서 대법원은 단순히 이제 증거 방법이 조서여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조서 재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의자 신문 자체, 경찰이 하는 피의자 신문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파악을 하여 왔기 때문에 312조와 316조는 근본적으로 무선 관계에 있고, 그래서 312조의 입법 취지를 중시하는 이제 실무와 그리고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정된 316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사자 증언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 2007년도 형사소송법 입법자가 312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괄호 안에 명시적인 문구를 넣어서 조사자 증언을 활용하기로 결단을 한 이상은 특신 상태의 의미의 독자성은 인정이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특신 상태를 증명한다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사자 증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일단 대법원이 분설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당시에 하였던 말이 조사자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 정확하게 현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20년 개정 전에 검찰 피신 조서의 경우보다는 그 정확성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의 증명 방법으로서 객관적인 방법을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자 증언의 정확성을 증명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의 기본은 영상 녹화물이 당연히 될 것이고, 그에 더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본다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메모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영상 녹화물이나 또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서가 존재하는 바탕 위에서 구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자 증언이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을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 능력의 문턱을 넘을 만큼의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는가입니다. 일단 신뢰성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대법원이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일단 신빙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또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등으로 진술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도는 의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조사자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잘못된 어떤 오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질문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조사의 개시와 종료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만일 수사기관에 출석한 시점과 조사의 개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의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309조와 317조에서의 임의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을 여기서도 이제 차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또 주치, 약물 복용, 건강 상태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적법 절차가 지켜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특신 상태를 인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서 피의자 신문을 할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백을 하였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특신 상태를 쉽게 인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신 상태의 판단 절차와 판단 자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특신 상태의 판단 절차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 또한 난점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우리 증거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신 상태의 개념을 외부적인 정황에 국한해서만 이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와 달리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낮은 단계의 신빙성이라고 보게 된다면 증거 능력의 판단 단계에서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특신 상태의 판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법원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증거 능력 판단을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제 진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정한 편견이 초래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편견을 과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법관이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대처하고 있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앞서 모성준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법관의 편견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의 내용을, 수사 기록의 내용을 법관이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사전 노출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잠시 파견 법관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일 재판관님이 재판을 주재하는 그런 사건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차 진행을 보더라도 미리 수사기관에 했었던 진술이 다 요약이 되어서 재판관과 재판에 참여하는 연구관들에게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어떤 편견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통제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중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정의 추론 과정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이 걸러지게 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통제를 두고 있는 것이지 절차 자체에서는 큰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사실 인정의 주체가 배심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소송법이 전체적으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배심원의 사실 인정의 법관이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편견을 가지거나 사실 인정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심원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인정 주체를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법관에게 편견에 노출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모순적인 요구를 함께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증거 능력 판단을 형해화시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사건 초기에 접하게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국에 택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과연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의문이고 그것을 이제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사실 이게 맞는 것인지 오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모 부장님 토론 내용이 제가 인상이 깊어서 계속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레션 히어링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서 뭐 법관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미리 그러한 서프레션 히어링을 진행을 하고 증거 능력 있는 것만 이제 토스를 해준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 능력의 판단과 증명력의 판단이 절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개념적으로도 이제 충돌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지저분한 절차를 이른바 호남 모델이라는 약간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판단 단계는 결국 증명력의 판단과 혼합되기 때문에 이름을 혼합 모델로 붙인 것인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증거 능력에 대한 1차적 잠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검사가 조사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관이 조사자 증언이나 조서, 영상 녹화물 등을 통해서 진술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정황들만을 참조해서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특신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특신 상태에 관해서 다투는 경우인데 어떤 영상 녹화물이나 변호인 참여하에 작성된 조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2단계에 가서 본격적인 어떤 특신 상태의 증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단계에서 이미 증인 신청 자체를 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신 상태에 대해서 다투지 않거나 또는 이제 특신 상태의 증명 수단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이는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을 하되 다만 증거 능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조사자를 법정에 불러서 신문을 해본 결과 증언을 하면서 조사자가 영상 녹화물이나 또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조서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된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부분은 증언 내용에서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영상 녹화물과 조서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완료해서 다 뭐 청취를 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특신 상태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결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현재의 실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 결정이 있어야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배제에 대한 검사의 이의 신청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결정이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추후에 이제 판결서에서 배제의 근거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특신 상태의 의미 그리고 판단 절차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판사님들 그리고 조사자 증언의 특신 상태를 향후에 증명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 현실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허위 자백이 무고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쉽게 탐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조사 절차를 투명을 하고 또 그러한 투명한 조사 절차 안에서 획득한 피의자의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정확하게 법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기준과 절차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신 상태의 해석은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해석론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입법론으로서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증거법 조항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내용 인정 요건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법원이 그것을 엄정하게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잘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청들을 그래도 최대한 좀 덜 모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 그리고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기존의 구태로 회귀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력하게 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상 녹화물의 본증성과 관련돼서는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2007년대 도입된 조사 증언 316조 규정에 관해서 일반적인 언급뿐만 아니라 특히 특신 상태 의미 구체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특신 상태 판단 절차 및 판단 자료, 이거는 이론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도 매우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수사 절차에서 매뉴얼로 작성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판 실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뭐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 인정 요건을 폐기한다든지 특히 영상 녹화물 본정 사용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그 극장 재판론이라는 그 관점에서 영상 녹화물 본정 사용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하나의 좀 새로운 목소리를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임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토론 절차가 또 보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먼저 범선윤 판사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선윤 판사입니다. 조서 재판을 극복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맞추어 의미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과 발표문을 통해 훌륭한 통찰력을 보여주신 홍진영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자 증언, 정확하게는 특신 상태가 증명된 조사자 증언이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본증으로 현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에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조사자 증언제도와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및 3항의 충돌 문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 방안과 특신 상태의 해석론에 관하여 토론하여 보고자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일치시키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은 종전의 자백과 조서 중심 수사 관행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공개주의라는 현대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더 부합하는 형사재판 실무의 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를 준 상태에서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정한 의미에 관하여 공방을 거치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이나 공판 중심주의 구현에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증언을 통해서 피의자의 상태, 진술 태도, 진술 당시의 상황, 체포 경위 등과 같이 전문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자백을 조사자 증언을 통해 현출시키는 것이 전체 형사소송법 체계와 모순되고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및 3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316조 1항에서 조사자 증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용 부인만으로 조사자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사자 증언에 관하여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었다는 조사자 증언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이러한 증언이 구형사소송법 312조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 능력이 없다거나 구형사소송법 312조 2항의 문헌 또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자 증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입법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3항과 316조 1항이 법리적으로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규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자가 증언하고자 하는 원 진술의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현출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조사자 증언을 허용하는 점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조사자에게 그 기억 환기를 위하여 피신 조서를 제시하여 그 조서의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12조 1항 3항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조사자 증언을 통해 현출시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자 증언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우월적 증거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이나 형사법관 몇 분의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 및 검찰에서 연달아 작성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자백, 검찰 부인 사건에서 경찰 자백을 현출시키기 위하여 검사가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조사자 증언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조사자 증언이 유죄 입증에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조사자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문 증거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억 환기를 위하여 조서를 참조하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취지를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조사자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가 내용 부인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유일한 통로가 조사자 증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현실적인 제약이나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방식으로 피의자의 검찰 진술까지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길을 좁혀버렸다는 점에 보다 주목한다면 조사자 증언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 방식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사자 증언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충분히 듣고 그 신빙성 판단을 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진 상태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사자 증언의 특신 상태를 다른 유형의 전문 증거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지 아니면 이를 더 엄격하게 해석할지 등에 관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자 증언에서 특신 상태를 해석할 때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의 취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및 2항 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 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신 상태가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요건의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가 이루어진 등으로 진술 전달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요건이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논하여질 자격을 갖출 정도로 최소한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를 증거 능력 단계에서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에 있어 수사기관과 사인 간의 힘의 불균형, 진술 취득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서 갖는 취약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어떻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조사자 증언에 있어 특신 상태의 요건을 충실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선현 판사님 토론문도 잘 읽었고 토론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문제 좀 제기하시는 부분이 개정형사선고 312조 1항과 3항이 약간 충돌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정적으로 좀 모수 내지는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조사자 증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신 상태 해석에 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으로는 우리 손정아 천안지청 검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손정아 검사입니다. 지금 오늘 1, 2 주제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제가 1, 2 주제 모두 토론을 맡다 보니 토론문 역시 중첩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주제 토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내용 부인할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증거로 현출할 방안으로서 형사법 제316조 조사자 증언의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판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검사로서는 조사자 증언의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실무에서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을 진행해 본 경험 바탕으로 조사자 증언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우리 재판부는 조사자를 증인 신청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기각한다는 사유로 기각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말고도 한번 조사자 증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증인 신청 자체를 아예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안은 그 재판부에서 영상 녹화물이나 녹음 파일로 그 특신 상태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인 신청 자체를 기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애초에 해당 그 수사기관에서의 그 피의자 신문 진술이 적혔던 그 자료 자체가 영상 녹화물이나 녹음 파일 등이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증인 신청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지금 영상 녹화물이나 녹음 파일로 특신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형소법 체계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형소법 제318조의 2 제2항이 영상 녹화물은 그 진정 성립을 증명한 용도 외에는 기억 환기용으로만 영상 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영상 녹화물을 이용한 특신 상태 증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대법원에서 이제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특신 상태 증명 여부를 판단한 적은 있으나 해당 판결은 영상 녹화물을 이용해서 특신 상태를 부정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녹화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신 상태를 검사가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기는 한지에 대해서 조금 그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설령 법원이 영상 녹화물을 이용한 특신 상태 증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조사자 증언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인 특신 상태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형소법 규정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인지에 관해서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런 의문을 차치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 수사 환경으로는 전체 조사량 대비 영상 녹화가 실시한 조사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그 영상 녹화물 없으면 조사자 증언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재판부에서도 결국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뭐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능성을 뚫고 조사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자 증언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되었는데요. 그간 조사자를 증인 신문한 경험이 단 2차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자로부터 실질적인 증언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채로 모두 실패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안타깝게도 도달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조사자들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신문이 진행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 경찰관이 계신데요. 그 증인 신문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만 한번 읽어보면 기억이 다 날 것 같아서 전산에서 미리 출력해서 접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는데 경무로 인해서 한 번도 못 읽어봤다는 사유로 한 번이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좀 열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로부터 증인의 기억이 아닌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증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그 열람이 불허되었습니다. 당시 그 경찰관은 어떻게라도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노력했으나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으로 인해서 공소 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이름만으로는 그 사건을 특정해서 기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사법경찰관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특정 사건 조사 시 청취했던 피의자의 진술을 다른 사건과 구분하여 명료하게 기억하고 상세히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도 그날 재판부에서 조서 열람을 불허한 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직전에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허용하였다면 기록 열람한 직후의 증언이 조사 당시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관련 기록을 열람하면서 숙지한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조사자가 증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증언하더라도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토론문에는 제가 많지 않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그 발표문을 수령하고 약 6일의 시간 동안 2개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다 작성하느라 그 법원의 판결이 좀 수치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쓴 것이고요. 제가 굉장히 하루 꼬박 열심히 조사자 증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판결문을 다 검색을 했는데 제가 검토한 수십 건의 판결문 중에서 조사자 증언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한 사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자 증언의 경우 특신 상태의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자가 수사 과정에서 청취한 피의자의 자백을 증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술 경위나 과정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이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보면 특신 상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하급심 원심의 판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특신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 제시된 피고인이 진술 경위나 과정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정이나 조사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사전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유들입니다. 특히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행사할 사항이지 수사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특신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사했어야 하나를 고민해 보더라도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이 되면 향후에 그 조사자 증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과연 열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이 지금 조사자 증언의 특신 상태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진정 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을 통해서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특신 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개정 형소법 제312조 1항이 시행돼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었다라는 사정은 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입법자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내용 부인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의 인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조사자 증언의 명시적인 도입이 기존의 형사소송 실무를 크게 변화시킬 것처럼 큰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조사자 증언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래에는 검사가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례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조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기각되기 일쑤이고 겨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조사자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조사자가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을 기억하고 진술하더라도 형소법 제312조 3항의 취지를 이유로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대체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받더라도 유무죄를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조사자 증언은 실무에서 계속 외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법원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조사자를 증인으로 적극 채택하고 조사자 증언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마저도 내용 부인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도록 한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형소법 체계에서는 조사자 증언이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대응 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 왜 굳이 증거로서 현출되어야 하냐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증거로 정말 증거재판 구현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진행한 증인신문 절차와 달리 조서 작성은 조사자가 피조사자와 문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속기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정리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또 문답이 끝났다고 그대로 그 절차가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처럼 자 이제 증인은 이제 가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가 끝나면 다시 조서를 처음부터 피조사자가 열람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요. 요즘은 그 열람을 뭐 2시간, 3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간인 또 해야 되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제 수사 검사실에 들어왔고 언제 조사를 시작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람했는지 이것도 모두 자필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답하는 시간보다도 그 조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 그 조서 열람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자백에 편중해서 조서를 꼭 작성한다기보다는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별로 없는 사건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술을 청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 사건의 경우에요.
우리 강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라 함은 뭐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피의자의 체액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었는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강간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는 성관계가 애초에 있었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대부분 쟁점이거든요. 근데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는 결국 진술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경찰에서도 부인하는데 검찰이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어떤 사람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있다. 계속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짜맞추면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번복되는 과정 자체가 그 사실 인정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 그리고 그 공범의 진술을 사실 인정을 위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되고 그것을 법관의 사실 인정의 기초 자료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기회로 해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손정아 검사님, 그 조사 정원 제도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뭐 예컨대 영상 녹화물을 법정에서 뭐 이용하는 것이 특신 상태를 이렇게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느냐, 뭐 해석론적으로나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고, 특히 조사자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기억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사 정원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할 자료도 제대로 없다. 뭐 특신 상태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소송법 개정 312조 1항 개정되고 나서 조사자 정은 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사자 정은이 실제로 검찰 피신조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개의 입법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최종길 변호사님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종길 변호사입니다. 저도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제2주제에 대한 토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실 제1주제 토론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제2주제 토론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2020년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규정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시는 그 우리 홍진영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마당에는 어차피 그 제도 하에서 그 제도를 운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 아예 수사기관에서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그 진술을 아예 들여오지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 우리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법원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적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진술의 변화라든지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어떻게 맞는지 등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법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방법이 조사자 정은 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님으로서는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법원이 받아들일까는 법원의 몫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자 증언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지금 여기 계시는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증거 가치가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한데 그게 왜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발표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취약성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 대신에 피고인 신문을 더 활성화하고 실질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범선윤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대체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자신도 계속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매우 시간적으로 가깝습니다. 현장감도 다르고요. 그때 있었던 일과 법원에서 1년 지나서 혹은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를 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증거 가치 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하는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법관이 판단할 몫이지만 적어도 그 어떤 현장성이라든지 당시의 정황상 그 주변 정황들이 남아 있고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3년 4년 지나면 그러한 주변 증거들이 희미해집니다.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이나 범죄 시기로부터 많이 동떨어진 법정에서의 어떤 그 공방만으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어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형사소송법이 남겨놓은 우리 입법자가 남겨놓은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실무가들은 부족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길 변호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조사자 증언 제도가 증거 가치 면에서 좀 박약하고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 시스템 속에서는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기억의 한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피고인 신문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정인 총경님께서 토론에 좀 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정인 총경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찰 생활한 지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일선에서 현장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강도 잡다가 칼에 찔려보기도 했고 제 눈앞에서 피해자가 목에 피를 뿜으며 죽는 것도 보기도 했고 또 조사자 자격으로서 또는 뭐 현장 검거 장면에 대한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고 뭐 많은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현실과 동떨어진다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까봐 아마 이 중에서는 누구보다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할 때 이 제도, 즉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위와
역사적 의의와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이 모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굉장히 의문과 반대와 뭐 이런 거가 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준비한 토론문에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연 조사자 증언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훌륭하게 대체해야 되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사자의 증언이 그 조사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시일이 흐른 후에 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고 재현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자기적이고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상훈 연구위원님께서 조사자 증언이 더 활발하게 운영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자 증언이 수사기관 작성한 조서에 비해서 더 정확하지도 않고 더 믿을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더 활발히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검사님께서 판사들이 뭐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판사 입장에서도 법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모호한 증거 이거를 뭐 웬만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 제도가 바뀐 취지에 걸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바뀐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아예 몰아내려는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사자 증언에 대해서 뭐 특신 상태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거나 증명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헛된 그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교통당국에서 서울 시내의 웬만한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또는 30km로 낮췄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차량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즉 당연히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라는 교통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제한되거나 포기하는 거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서울 시내 차량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뭐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곤란한 것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전해졌느냐, 얼마나 사망자가 줄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제도의 성패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그 대신에 조사자 증언만에 의해서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현출할 수 있도록 바꾼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가급적이면 재판에 참고하지 말자 이러한 결단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수사를 굉장히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백 편중의 수사. 아까 뭐 미국이나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많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나라의 사법 현실과 우리나라 사법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수십 명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당장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러한 입법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꿈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배우기로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표가 어떤 적법한 절차나 인권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제도에 의해서 그럼 과연 실질적 진실 발견이 저해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백을 법정에 현출시키려고 하는데요. 과연 인간이 자백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접 피의자를 신문도 해보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우리 법체계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부재는 금지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면 분명히 불리한 걸 아는데 왜 자백을 하는가? 물론 일부 진지한 참회와 반성이 동기가 된 자백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것이 자기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거나 또는 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을 연일 달구고 있는 아주 떠들썩한 사건 피의자들
힘 있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 한 명이라도 자백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안 했다고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백을 하느냐? 제가 볼 때 첫째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노출되고 확보됐기 때문에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양형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적게 받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공판정에 가서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냥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우리 국가가 자기한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못 배우고 없고 돈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분이 왜 자백을 하느냐? 그것도 역시 그 자백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유리하거나 또는 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백의 이면에는 뭔가 다른 동기가 개재됐다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허위건 허위 자백이건 진실된 자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반하고 따라서 사실 우리가 대부분 자백 사건은 돈이 없고 무식하고 순진하고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법정에 거의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것이 거의 유죄에 아주 강한 증거가 될 때 그거로 해서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사법 서비스를 잘 못 받는 그런 계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을 하는 그 또 다른 동기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가령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다른 걸로 수사를 해서 망하게 하겠다. 이런 수사기관의 어떤 회유 내지 협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례를 자백하는 편이 그걸 자백을 안 해서 우리 회사가 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굶고 내 직장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것보다 낫겠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바뀐 제도의 취지는 자백에 편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좀 완화시켜보자, 없애보자 이런 데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30년 넘게 경찰에 몸담은 나로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자백을 어떻게든지 받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의협심이고 정의감이었지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영상 녹화에 대해서 본증으로 사용하자 또는 특신상 태를 인정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자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았는데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특신 상태를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한테 자백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이상 또는 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이상 그 덜 불리 속에는 덜 맞을 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문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이스피싱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경찰서장을 하면서 또 일선서 형사과장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중에는 죄송스럽지만 현직 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범한테 꼼짝없이 속아서 즉 자식이 납치돼 있다 또는 형편이 어려운데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말에 속은 보이스피싱범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인출해오라는 하는 보이스피싱 그 범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 액수 이상을 돈 찾는 경우에 이거 왜 찾느냐 혹시 무슨 대환대출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도록 하는데 시침이 뚝대고 거짓말 합니다. 나 지금 급히 소를 살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가서 설득을 해도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설득을 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백을 하는 편이 나한테 유리하거나 덜 불리하다고 이렇게 설득이 된 사람은 얼마든지 영상 녹화기 앞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화된 영상 속에 그 인물이
아주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임의적이고 허위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영상 녹화물은 너무 생생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발제하신 그 교수님께서 그 뭐 본중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그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걸 좀 영상 녹화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생한 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에 반하는 다른 말하는 건 다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미법계에서는 배심원들에게 처참하게 죽은 피해자의 시체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영상 녹화물의 증거 사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표자님께 말씀하신 호남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주 참신한 그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제 영상 녹화물이 없거나 또는 변호인 입회가 안 됐거나 둘 다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토론문에 써놨지만 영상 녹화 비율이라든지 변호인이 입회하는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조사자 증언이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선택인데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뭐 발전시켜오고 또 법제화까지 한 영상 녹화 제도라든지 변호인 등 입회 제도가 오히려 나중에 자기한테 공판장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운 덫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입회해서 또 충분히 방어권,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슨 태블릿 PC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청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입회를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오랜 시간 옆에 계시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줘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을 잘 모르시면 변호인 입회한 거에 지나치 가중치를 두고 또 영상 녹화한 거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면 굉장히 좀 모순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황정인 총경님은 그 현실에서 뭐 실제로 수사도 해보셨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간략하면서도 좀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된 논지를 보면 우리 피신 규정 그 검찰 피신 규정 개정된 것이 사실은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이다. 자백 편중의 수사 관행을 시정하는 그런 장치로서 오히려 더 잘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상 녹화물 본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 참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옛날에 또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변호인 참여를 사실 하면 좋은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변호인들이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참여해버리면 그걸 끝이기 때문에 도장 찍고 그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판에 가서 붙기 위해서는 차라리 참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토론은 다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홍진영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종합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토론자 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과연 간단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뒤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인 총경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가 자백을 재판에서 아예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려면 대법원이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서의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에 대해서 일정한 증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이상은 법 현실이 있는 이상은
못을 박았어야 됐겠죠.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든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못 박는 규정이 있었어야만 그런 어떤 증거 가치가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필요한 사건에서는 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재반 환경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석배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 바이기도 하고 황청경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적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헌법의 한계 내에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자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체 진실 발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범죄 예방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임무에 약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가운데 이제 영상 녹화물에 가지고 있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상 녹화물이 어떤 특신 상태 증명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남길 수 있는 선명하고 강한 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과연 부여될 수 있는 진술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강한 인상으로 인해서 편견을 발생할 우려와 관련돼서 이것도 사실은 법심리학 또 형사소송법학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고 미국에서 특히 라시터라고 하는 교수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경우에도 이 영상 녹화물의 위험성이라는 것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편견을 가능한 한 줄인 상태에서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예컨대 너무나 이제 뭐 수사관이 압도적인 그런 위치에서 피의자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기보다는 좀 수평적인 그런 자세 속에서 이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러한 어떤 절차 개선을 통해서 영상 녹화물이 본증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상 녹화물이 그렇기 때문에 본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향후에 만약에 영상 녹화물의 본증성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많은 좀 고민 끝에 새로운 법안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일단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영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록이 여러 가지 이제 장비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여의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그게 확보가 되어야 어떤 조사 증언이 갖는 한계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록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지금의 어떤 영록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설비상의 어떤 엄격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완화되어서 뭐 예컨대 우리가 사실 다 뭐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핸드폰에 뭐 어떤 정식으로 앱을 설치를 해서 그와 같은 앱으로 뭐 녹음 녹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뭐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물론 이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범선윤 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사자 증언 활성화가 답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의 활성화 실질화가 답이다. 제가 생각하기엔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독립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 피고인 신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12조 3항과 316조의 모순 충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이것은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입법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송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 특신 상태를 영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없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법원의 해석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관련된 법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법원이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그래도 담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영록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문제는 관련된 해석론이 정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그 노수환 교수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토론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분인데 14분 정도에 다시 우리가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6시 15분에 뭐 출발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6시 1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